입술을 묻다. 피기맘. 자, 여기 기출예제 가작품은 조지훈의 파초우라는 작품입니다. 파초 위에 내리는 비라는 뜻이 본문 보면 이해가 되시는 제목이에요. 외로이 흘러간 한 송이 구름. 자, 이게 관영어의 수식을 받는 체언이에요. 한 송이 구름. 자, 이제는 우리가 대상, 객관적 상관물의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한 송이 구름을 외로이 흘러갔다. 외롭다라는 감정이 여기 들어갔네요. 이 외롭다가 구름이 실제로 외롭다라는 감정을 느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화자의 감정이 이입돼 들어간 걸로 보셔야 돼요. 감정이입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얘는 화자의 내면이 투사투영됐고 더 나아가서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화자가 외로운 거예요. 화자가 흘러간 거예요. 이 밤을 어dim에서 쉬리라던고. 의문문입니다. 던고가 좀 요즘 쓰는 종결어미가 아니어서 까다로운데 보고 봅시다. 자, 쉬리라 던고를 선생님이 쉬리라 하던가로 풀었는데 이 던고라는 말이 사전에 있어요. 과거 사실에 대한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다. 인데 이게 좀 근엄한 말투, 옛날 사람들이 쓰는 말투 비슷해요. 두 번째 뜻은 과거의 사실에 대해 자기 스스로에게 묻는 물음 혹은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래요. 자, 저는 보셨으니까 성기다 좀 보고 갈게요. 성기다. 물건 사이가 뜨다. 멀리 떨어져 있다. 드문드문 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이 한 송이 구름이 시적 화자의 감정이 이입됐어요. 이 밤을 어디서 쉬리라던가, 구름이 이 밤을 어dim에서 쉬리라 하던가 라는 말은 결국 자기 자신, 외로운 자기 자신한테 스스로가 질문하는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얘를 자문, 과거 사실에 대한 자문이라고 이해하고 싶어요. 제 말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성긴 빗방울, 드문드문 떨어지는 빗방울, 파초잎에 후두기는 저녁 어스름의 시기, 빗방울이 파초 위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해하셨죠? 창 열고 푸른 산과 마주 앉아라. 명령형. 이건 화자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는. 이거 지금 어떤 다른 대상이 있지는 않잖아요. 물론 여기 분명히 청자가 있어요. 근데 푸른 산이 요 산이거든요. 산한테 푸른 산과 마주 앉아라 이렇게 얘기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화자가 자기 자신에게 명령형을 쓴 거니까 다짐 혹은 그러해야겠다라는 의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제 말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창 열고 푸른 산과 마주 앉아라.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 성긴 빗방울이 파초입에 떨어지는 물소리이기에 날마다 바라도 그리운 사나. 날마다 바라도 그것을 향하고 그것을 바라도 그리운 사나. 이렇게 얘기했죠. 온 아침 나의 꿈을 스쳐간 구름. 이 구름은 외롭게 흘러가고 있는 구름인데 나의 아침, 나의 꿈을 스쳐간 구름이야. 꿈은 지나가 버렸다 이거야. 그래서 이 밤을 어dim에서 쉬리라 하던가. 이거 수미상관이군요. 하하. 수미상관이라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항상 시의 주제를 드러내는 부분으로 이해해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분석. 화자는 자, 정서태도 수미상관으로 갑니다. 이 밤을 어디에서 쉬어야 하는가? 라는 이 물음은 저는 외로움을 드러내고요. 묵을 곳, 하루를 묵을 곳, 어디서 쉬어야 되나? 정처가 어디냐? 정처를 물음. 정처를 묻는다는 건 내가 유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적 상황은 화자는 유랑을 하고 있고요. 그 유랑을 하는 중에 외로움을 느끼며 정처, 내가 머물 곳을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로움의 물음이죠, 여러분들. 이게 주제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가운데 있는 말은 이 외로움과는 약간 거리가 멀어. 성긴 밑방울 저녁 어스름 창 열고 푸른 산과 마주 앉아라. 이 물소리가 싫지 않아서 날마다 바로 그리운 사나. 다시 말해서 푸른 산과 마주 앉아라. 자연과 친화적인 삶을 사는 것을, 자연과 친화를 추구하겠다. 추구의 다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말이 좀 이상한데. 자연과 친화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제 말 알아들으셨죠? 자, 청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나라고 이름 부르기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적 화자는 명령형 어미를 써서 자기의 다짐과 의지를 드러냈고요. 그 다음에 청자를 두고 대화적 어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시의 주제는요, 유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유랑이 한편으로 외롭기도 하지만 시적 화자는 자연의 삶, 자연에서 자기의 삶, 인생 추구의 방향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현실이 부정적이기 때문이에요. 현실이 부정적이어서 유랑을 하고 있고요.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살짝 현실 도피의 의미가 들어있긴 해요, 여러분들. 제 말 이해하시죠? 조지훈 시인이 쓴 시입니다, 여러분들. 자, 요 정도 이해하시고, 이 시 쉬운 시는 아니에요. 쉽지는 않은 시예요. 특히 첫 구절에 외로이 흘러간 한 송이 구름 이 밤을 어둠에서 쉬리라 하던고, 이 한 송이 구름이 화자의 내면을 환기한다. 더 나아가서 화자의 내면이 이입됐다. 화자가 외로운 거다. 이 한 송이 구름이 화자를 대신하는 화자의 분신이다. 이렇게 풀어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객관적 생활물의 개념에 따라서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두 번째, 이 밤을 어둠에서 쉬리라 던고라는 말을 학생들이 못 풀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1연부터 이렇게 꼬이면 이 시 읽기가 정말 힘들죠, 여러분들. 두 번째 시는 여기 다음 페이지까지 이어져 이렇게 있는데 2014년 수능 B형 가나 작품 곽재구 사평역에서 곽재구 시인의 등단작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중앙일보의 그 신춘문예에 당선된 작품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시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볼까요? 문장 차분히 잘 읽으면 돼요. 주눅 들지 마시고 사평역, 기차역이요.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이게 뭐 버스인가요? 아니고요. 완행열차. 연착됩니다. 이게 우등열차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등열차 위에 등급이 1등급? 특급 열차?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기차에 등급이 있고 그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완행열차, 3등 열차. 이건 뭐 좌석 지정도 안 된 열차이고요. 뭐 타는 대로 좌석에 앉고 사람들이 좌석에 앉는 사람도 있지만 서서 가는 사람도 넘쳐나고요. 제가 완전 꼬마 때 탔는데 뭐 시골이고요. 염소를 끌고 기차 위로 올라오시는 분도 제가 목격했습니다. 어수선하고요. 어떤 할아버님은 기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 아니 열차와 열차 사이에서 담배 피는 건 그냥 뭐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좀 나는데 그런 기차예요. 툭 하면 늦게 옵니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겨울이에요. 흰보라 수수꽃 눈실인 유리창마다 이 대합실에
유리창으로 바깥에 흰보라 수수꽃이 보인다 이거겠지? 톱밥난로가 지펴져 있었다. 추우니까 톱밥난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금음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풀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시적화자입니다.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그리웠던 과거의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시적화자는 그 그리웠던 순간이 가장 소중했던 시기겠죠. 그 시기를 생각하면서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두었다? 이거 톱밥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톱밥 난로가 불이 일겠지. 그럼 어떻게 돼? 톱밥 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따뜻해지겠죠. 과거에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이 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 이 사평역에서 연착되는 마지막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서민들, 민중 뭐 이런 말들을 쓸 수가 있는데 이 서민들이 있는 거예요.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일에 지쳐서 막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눈 때문에 아마도 연착이 되고 있겠죠. 네.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놓는 이유는 이 서민들이 톱밥 난로에 의지해서 추위를 조금이라도 좀 덜게 하려고 따뜻하게 해주려고 서민들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연민의 감정이 드러나는 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톱밥 난로에 불을 더 지피는 거예요.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아마 바깥에 기차역의 등불이 푸르스름한 빛인가 봐요. 손바닥에 그 가로등이 불빛이 보이는데 파랗게 보였겠지.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두릅의 굴비 한강줄이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한다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모두들 뭘 알고 있었어요? 산다는 것이 이러이러한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 함부로 사는 것은 이런 거야 이렇게 떠들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침묵해야 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자 음성 상징어죠. 눈꽃은 쌓이고 아마도 쌓이고라는 이 서술어를 보니까 의태어에 가깝고요. 의성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눈꽃의 화음. 눈꽃이 아름다운 소리가 되나? 이 눈꽃은 이 눈은 기차를 연착시켜서 이들을 지금 고생시키게 하고 있잖아요. 눈이 이중적 기능을 가지고 있네요, 여러분들. 이 눈은 이 사평역에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시련과 장애가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눈꽃의 화음을 전달해주고 사람들은 귀를 적시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정이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흰 눈인데 단풍잎 같은 몇잎에 차창을 달고 이 비유도 참 멋있죠.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두었다. 아까 구절과 상당히 유사한 문장이죠. 그 문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줌의 톱밥이 아니라 한 줌의 눈물이라고 말이 좀 바뀌었고요, 여러분들. 유사한 문장의 반복. 수미상관은 아니에요. 왜요? 얘가 맨 끝에 있긴 하지만은 앞에 이 문장과 유사한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뒀다. 이거는 시의 첫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미상관은 아니에요. 이건 반복인데 반복의 단위가 문장이라는 거죠.
제 말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시어의 반복 아니고요. 식구의 반복 아닙니다. 이건 문장의 반복. 문장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제 말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얘도 1인칭 주어 문장이니까 R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자, 화자는 분석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화자는 현재 사평역에서 있어요. 사람들을 보고 있네요. 이 사람들 주변에 톱밥난로를 여기다 두면은 톱밥을 못 던지겠군요. 여기다. 톱밥난로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산다는 것이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두 기차를 기다리고 있고요. 바깥에 눈이 내려서 막차는 지금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제 말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이 화자는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한 줌의 톱밥,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라는 화자의 정서 태도가 들어있는데, 이 부분은 톱밥과 눈물이 난로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톱밥을 던져주었다,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라는 건 이 사평역이라고 하는 간이역, 3등 완행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 배려의 행위, 태도, 감정에 해당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아, 이 좋은 시를 이렇게 간단하게 짧게 얘기해서 참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죠. 작품 속에 청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서형의 문장이 진행이 됐고요.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적절하게 이렇게 문장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요 정도만 보시고요. 문제를 풀게요. 첫 번째 문제 41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가는 나와 달리 비유를 통해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 곧잘 비유가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내요. 보조관념이 대상에 대한 대단히 새로운 인식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작품을 보세요. 가작품은 비유가 있냐면 한 송이 구름이 외로이 흘러갔다라고 해서 사람 취급, 의인화되었는데, 한 송이 구름이 외로이 흘러갔다, 의인화되었다. 이게 뭐 그렇게 새로운 인식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얘는 지금 구조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 가는 이러해야 되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야 돼. 맞지? 근데 나 작품을 봤더니, 나 작품 금음처럼 몇은 졸고 비유이고요. 청색의 손바닥, 그 다음에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눈꽃의 화음, 그 다음에 단풍잎 같은 면잎의 차창, 이런 비유들은 대단히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 자, 그러니까 요 선택지의 설명은 나에 오히려 합당하고요. 가에 좀 부족한 측면이 있거든요. 1번 선택지 틀렸습니다. 이해하셨죠? 2번. 나는 가와 달리. 그럼 나에 맞아야 되고요. 가에는 틀려야 돼. 시상이 전개되면서 역동적인 분위기가 정적인 분위기, 힘있게 움직이는 분위기가 멈춰서 있는 분위기로 바뀐다. 인데 나 작품은 사람들이 톱밥난로 주변에 다 앉아서 침묵하고 있어요. 계속 정적이에요. 틀렸죠. 이해하시죠? 가는 하강의 이미지. 가에 파촌잎에 후두기는 저녁 어스름, 비가 내려온다라는 측면에서 가에 하강의 이미지가 있는 건 맞아요. 나는 상승의 이미지. 나가 송이눈이 내려 쌓인다, 하강의 이미지예요. 상승의 이미지가 없어. 나의 상승의 이미지 없어요.
이거 3번 선택지도 틀렸습니다. 4번. 가는 현재 마주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나는 과거의 순간들에 대한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작품은 지금 마주 바라보고 있어도 19절에 이렇게 돼 있죠.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기에 날마다 바라도 그리운 사나. 그렇지, 현재 마주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 있습니다. 나작품, 과거 순간들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 그리웠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호명하면서 이렇게 됐으니까 아하, 4번이 타당하네요. 정답. 5번 봅시다. 가와 나는 모두. 자, 이건 공통점이야.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을 반복하여. 자, 이거 잘 봐. 이거 까다로워.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잘 봐야 돼.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 이걸 선생님이 지금 몇 차례 얘기를 하고 있죠. 자문. 그렇지? 반복해서 독백적 어조의 변화를 준다. 자, 봐봐. 아직 가나로 가지 말아봐. 자문을 반복하면 독백적 어조의 변화가 생겨? 그래? 자문, 의문문은 청자를 전제로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 대답을 듣기 위해서. 그럼 의문문은 기본적으로 대화적 어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자문과 수사 의문문의 경우에는 청자를 전제로 한 의문문이 아니기 때문에 독백적 어조라고 그랬지. 그럼 봐봐. 스스로 묻는 질문을 반복해. 그럼 이 스스로 묻는 질문이 독백적 어조거든? 그 독백적 어조에 해당이 되는 걸 반복한다고 해서 독백적 어조의 변화가 생기겠니? 안 생기는 거지. 선생님 말 이해했어? 그럼 봐봐. 이거 하여서 이거를 한다. 인과적으로 설명해봐. 이 인과는 성립이 안 돼. 선생님 말 이해했어? 가나 작품을 보기 전에 이 선택지 안의 논리 구조가 틀렸네. 이해했어요? 선택지 안의 논리 구조가 틀렸어요.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 자문을 반복해서 독백적 어조의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자문을 반복하면 독백적 어조가 유지가 되는 거겠지. 이해했죠? 이거 까다로워서 질문 되게 많았던 선택지예요, 여러분들. 예. 이걸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 자문을 몰라서 그래요, 자문. 자, 확실히 가작품에 오늘은 어둠에서 쉬리라던고 이거를 우리 외로이 흘러간 구름을 화자라고 이해한다면 이거 확실히 자문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 자문은 독백적 어조에 해당이 된다. 제가 명쾌하게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42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파초우는 조지훈이 스스로 방랑시편이라고 했던 작품들 중에 하나다. 작품의 화자는 자연을 떠들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자로 저녁에도 소리를 매개로 자연과 교감하면서 자연을 성찰한다. 이거 정말 마음에 안 드는 표현이다. 그의 이런 태도는 자연과 하나 되려는 것이지만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에 운둔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죠? 예. 현실 도피해서 자연과 하나 되려고 하는 거예요. 현실을 도피해서 자연에서 유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외롭지만 그럴수록 이 화자는 자연과 하나 되려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했죠? 이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삶 속에서는 이 조지훈의 파초가 이 시 속의 화자가 좀 이해가 어렵긴 해요. 근데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해할 만하죠. 현실을 벗어나서 유랑, 자연 속에서 유랑하고 있다. 유랑하면서 한편으로 외롭지만 현실로 돌아가지 않고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을 추구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밤을 어둠에서 쉬리라던 거는 화자가 한 송이 구름에 방랑자로서의 자신의 심정을 투영하고 있다. 뭐 크게 봐서 이 구름이 화자의 내면이 투사투영되어 있다. 외로이 흘러간 한 송이 구름. 투사투영됐다. 당연히 맞죠. 객관적 상관물에 대한 공부가 돼 있으면 이거 당연히 판단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성긴 빗방울이 후두기는 소리가 저녁 어스름과 어우러져서 화자의 성찰이 이루어지는, 자연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감각적으로 제시가 된다. 소리, 저녁이라는 시간, 그리고 이 어스름은 해질 무렵의 빛이거든요. 감각적으로 제시된 거 맞죠. 3년 4년은 화자가 푸른 산을 대하는 태도에서 화자가 자연 세계를 지향하고 있음이 잘 드러난다. 타당. 4연.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는 화자와 자연과의 교감이
자연의 소리를 통해 지속되고 있다. 들어도 싫지 않다. 자연과의 교감이 자연의 소리를 통해 지속되고 있는 거죠. 오연, 어딤에 자연 세계를 방랑하는 화자가 벗어나고자 했던 현실 공간을 가리킨다. 이 어딤에는 현실을 벗어나서 자연의 세계에서 유랑하고 있는 화자가 오늘은 어딤에서 쉬리라 하던가. 그러면 이 어딤에라는 말은 화자가 쉬려고 하는 휴식의 공간. 그리고 이 휴식의 공간에서 자연과 하나 되기 위해 교감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절대 이 어딤에가 여기는 현실의 공간일 리가 없죠. 자연의 공간 그 어디쯤에서 휴식을 취할 거고 자연과 교감하려고 하겠지. 선생님 말 이해했죠? 이거 절대. 정답 5번입니다. 이해했어요? 여기 문제가 사뭇 좀 어려워서 41번 문제가 정답률이 64%, 42번 문제가 정답률이 79%였고요, 여러분들. 한 문제 더 뒤에 43번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사평역에서는 화자가요, 대합실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공감 어린 시선으로 보고 있다. 화자는 이런 시선으로 불빛, 눈등을 바라보며 고단한 삶을 견뎌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목한다.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할 때 이 한 줌의 눈물은 그들을 위해 화자가 바치는 작지만 진심 어린 하나의 선물이라 할 수 있다. 톱밥난로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조금 더 추위를 덜 나고 따뜻하지라고 톱밥을 던져주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위해 한 줌의 눈물을,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고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라는 건 이거 톱밥 같은 거지. 이 사람들에게 이 한 줌의 눈물이 이 사람들에게 좀 따뜻하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지만 진심 어린 선물이라고 지금 보기에서 해설을 해준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요 말을 토대로 이제 A, B, C에 대한 의미를 풀어가라라는 건데요. 자, A의 의미 부분이 여기 한 줌의 톱밥을 불 속에 던져줬다까지고요. B의 의미가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까지고요. 이제 C 부분이 마지막까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1번 선택지. A의 한 줌의 톱밥이 불을 피우는 데 쓰여 추위를 견디게 해주는 것처럼 한 줌의 눈물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든 상황을 견디는데 위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제일 기본적인 의미를 풀어놨네요. 이거 이해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B에서 화자가 사람들의 속내를 잘 이해하는 것을 보면 한 줌의 눈물은 할 말이 있는데 침묵하는 사람들의 속내에 화자가 공감하여 흘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3번. B에서 화자는 눈꽃의 화음이 열악한 상황을 드러낸다고 보고 있으므로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여기 야, 이거 눈꽃의 화음 좋은 소리가 열악한 상황을 드러내? 이거 벌써 틀렸어. 한 줌의 눈물은 그러한 상황을 극복해내려는 화자의 의지를 담고 있어? 밑도 끝도 없이 갖다 붙인 말들이야. 안 어렵네. 쉽네. 괜히 주눅 들었네. 보기를 잘 이해하고요. 보기를 기준으로 판단해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답 3번, 4, 5번 패스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자, 어휘에서 중요한 말들이 역동적, 정적, 경적 요 말 꼭 익히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기에 이거 왜 그러니? 여기 명사, 관형사. 얘는 명사로도 쓰이고 관형사로도 쓰이는데 명사의 뜻이 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고요. 관형사의 뜻은 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이는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서 알아야 될 말. 매개라는 말이 좀 까다롭죠, 여러분들. 두 사이 양편의 관계를 맺어줌, 요 뜻이 기본이에요. 두 번째 뜻은 철학적인 의미인데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1번 뜻 잘 이해해 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속내 열악하다. 이 말도 꼭 알아두세요. 예, 매우 떨어지고 나쁘다. 자, 됐습니다.